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 두 작품 하면은 한 30분, 40분이면 아마 다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일단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다 끝이 나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후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문제도 풀고 이러면서 질문을 하고.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교재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교재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장마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뒷부분까지도 문제를 또 추가로 실어놓고, 구운몽 같은 경우도 예전에 2021년 수능 특강에도 한번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구운몽이.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자기의 다른 팔선녀를 또 인간세상에서 만나는 또 다른 장면이나 이런 부분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문제도 함께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앞부분, 뒷부분 쪽, 이쪽 문제도 선생님 같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촉견 배일설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하도록 합시다. 그죠? 자, 이 글의 갈래는 고전 수필입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전 수필의 한 장르입니다. 알겠죠? 성격은 비유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주제는 그렇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특징은 자, 첫 번째로 유추의 방식을 활용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사를, 옛 이야기를 활용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주제를 강조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16세기 후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후반 그 분당 정치의 폐해에 빠져 있던 조선의 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촉견 배일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전 수필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은 구조상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2단 구성을 취합니다. 그 2단 구성이 어떻게 취해지냐? 바로 예가 되는 이야기 플러스 그 이야기로 인한 주장까지, 이 주장의 2단 구성을 취하는 게 설이라고 하는 장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1학년 때라든지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작품 중에 이옥설 같은 글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예화로서 집을 고치는 이야기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집을 고치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이것과 똑같이 유추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경우와 나라의 정치의 경우 점점 정층적으로 확대해서 유추 확대시켜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촉견 배일설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뭡니까? 이 개라는 존재는
해만 보면 짓는데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해라고 하는 거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까?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까? 그치,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렇죠?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해, 달, 북곡성 같은 경우는 주로 임금을 많이 상징을 하고, 그렇죠? 해 같은 경우는 밝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지? 그러면 이 개라는 존재는 그 긍정의 의미인 해를 보면서 짓는 존재니까 당연히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그치, 부정적이겠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존재, 그쵸? 존재는 바로 뭐다? 바로 선을 꺼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혹은 비유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치? 진짜 사람이 개가 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개는 해를 보면 짓는다고 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선을 꺼린다. 총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로 지금 예화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개는 해를 보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짓는 것이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은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그렇죠? 꼭 총나라가 영국 같죠? 그렇죠? 자,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해가 떠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선, 올바른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개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일상적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어두컴컴함이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서리법을 사용을 해서 총나라의 개가 이렇게 해만 보면 짓는 것은 뭐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왜?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중작 이후에. 자, 총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해는 해를 짓지 않았을 개는 해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비를 찢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곧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즉 바로 뭐다? 개의 행동을 지금 어디에? 사람에다가 지금 이제 뭡니까?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곧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여기서 개에게서 그렇죠? 사람들로 내용을 유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뭐다? 악에 그렇죠? 이미 익숙해져 그렇죠? 선을 낯설어 하고 그렇죠? 경계하는 당시 세태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리어 악을 지졌을 것이다.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항상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즉 신하의 도리는 바로 뭐다?
항상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 게 신하의 도리라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고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쓸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그렇죠? 자, 이게 밑줄칩시다. 바로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해야지 사람들이 뭘 받아들일 수 있다? 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사람들이 선을, 그렇죠?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다? 신하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않게 한다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다 적었습니까?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오호라. 그쵸? 자,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감탄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일종의 깨달음에 대한 염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호라.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다.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꺽쇠로 표시합시다. 해를 보고 짖는 개는부터 사이에 있는 것이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슬러시 표시를 합시다. 그렇죠? 덥다고 슬러시 먹고 싶으면 안 돼요. 그치? 자, 슬러시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바로 아까 특징에서 제시한 거죠. 바로 대비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개와 사람의 차이는 바로 뭐다? 개가 날씨 때문에 짖는 것은 하늘의 날씨가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뭡니까? 임금이 마음을 먹고 올바로 정치를 하면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개가 그렇죠? 해를 보고 짖는 것은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날씨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뭐다? 사람들이 선을 보고 짖는 습성은 그렇죠? 이것은 바로 뭐다? 군왕의 자세 문제인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다? 인력으로 고치는 것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함이다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얘기하는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생소하다는 이유로 낯설다는 이유죠. 그렇죠? 하다는 이유로 선을 배척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끊어지게 하고자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마지막은 요렇게 꺽쇠로 표시합시다. 신하가부터 함이다까지 요렇게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게 바로 뭐다?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유추의 방법을 사용한 거는 바로 뭐다? 평소에 비가 오는 날씨에 익숙해져가지고 해를 보면 짓는 총나라의 예화를 든 다음에 그 내용을 바로 뭡니까? 사람에게 적용을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유추의 방식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던 이욕설 있죠. 그렇죠? 이욕설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죠. 바로 뭡니까? 집을 고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비가 센 지 오래된 집의 자재들은 이미 다 썩어가지고 자재들을 다 새로 사야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반면에 비가 한 번밖에 안 새가지고 바로 고친 그 방에 있는 자재들은 다 멀쩡해가지고 말리기만 해서 그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었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로 뭐다? 사람도 잘못을 알았으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라의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을 알면 바로바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유추를 시키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욕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건 하나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류의 작품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외부 작품과 비교하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을, 그렇죠? 이욕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자, 유추의 방식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차이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차이점은 자, 이욕설을, 그렇죠? 자, 유추를 점층적으로 확대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집에서 사람으로 정치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하지만 촉견폐일설은 바로 뭐다? 유추를 사용했으나, 그쵸? 사용하나 개와 사람을 대비해서, 그쵸? 표현을 한다는 점은 두 작품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는 날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바로 뭡니까? 사람이 이제 옳은 것을 보고 짓는 것들, 부정적 현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촉견폐일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주제면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또 좋은 작품이 바로 뭐냐면 화왕계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신라시대 이제 약간 소설 같은 글이거든요. 설화 같은 글이거든요. 자, 이 작품은 이제 화왕계라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왕계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주제적인 면에서는 공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공통점은 바로 주제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화왕계도 바로 뭐냐면 장미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오고 의인화시켜서 나오거든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와가지고 입에 발린 말을 막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할미꽃이 또 나와가지고는 임금에게 오히려 쓴소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처음에는 장미를 자기 옆에 두려고 하죠. 그러니까 할미꽃이 호통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릇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달콤한 말, 자신을 해하는 말, 이런 같은 간신들을 멀리 해야 되는 법인데, 임금이 그러면 쓰나 하고 야단을 치게 되죠. 그래서 임금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바로 화왕계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올바른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적인 측면은 약간 유사한 면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대비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유사합니다. 그렇죠? 촉견폐일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일과 그 개의 일을 지금 대비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서 개의 일은
날씨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환계도 역시 마찬가지 장미와 할미꽃이라고 하는 그 두 대상을 서로 대비를 함으로써 그 대상의 차이점을 통해서 할미꽃의 모습을 부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죠? 하지만 차이점은 그렇죠? 화환계는 일종의 우화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꽃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를 뭡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해서 하는 이소부와 같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얘는 바로 뭡니까? 이야기, 그 글로서 이제 한 이야기, 소설과 같이 허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의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꽃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촉견 베일설은 그렇죠? 얘는 수필이죠. 그렇지?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뭐다?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화적인 이런 화환계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촉견 베일설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의인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른 작품과 함께 차이점이라고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작품과 연계가 되더라도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작품 고래의 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 적었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고래의 꿈. 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정리부터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역시 자유시, 형식에 얽매임 없이 쓴 자유시이고 서정시,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시이죠. 자, 성격은 고백적. 이거 저희 마음속에 있는 말을 고백하듯이 하고 있고 의지적. 뭔가 이루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죠. 주제는 바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특징은 첫 번째, 자, 다양한 부사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색채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색채어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제시를 해주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회의적인 시선과 대조되는 사자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천천히 해도 되게 시간 많아 오늘. 할 때 이게 끝인데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특징에서도 적었지만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사어의 사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치, 항상. 그쵸. 지속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화자는 바로 지속적으로, 그쵸. 고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을 부사어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사어를 통해 강조를 해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자, 여기서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만났다 안 만났다 아직? 안 만났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가정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가정법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고래와의 만남에 대한 일종의, 근데 언젠가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만날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요렇게, 쏘리 못하네. 자, 기대를 요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여기서 그가 누구야? 그렇죠? 그는 고래죠. 역시 여기서도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즉 바로 뭡니까? 막연하긴 하지만, 그쵸? 이 사람은 언젠가는 고래를 만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화분을 키우면서 고래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화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래를 만나기를 꿈꾸고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깊은 밤 나는 심해의 고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죠? 여기서 실제 고래 방송국은 진짜 고래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겁니까?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즉 이거는 바로 뭐다? 고래의, 그렇죠? 울음소리를, 그렇지? 고래의 울음소리를, 고래가 내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를 방송국에 비유를 한 거죠. 소리를 비유.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길고 아름다운 허밍과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 수평선 넘어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한다라는 거. 근데 이건 진짜로 고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고래의 꿈을 꾸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다? 고래의 꿈을 꾸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를 쭉 바라보면서 고래를 만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그거를 바로 뭡니까? 맑은 날이면 저희 가가지고 뭡니까? 쭉 가서 고래 항로를 지켜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다를 보고 있는 거. 알겠죠?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누군가라고 하는 존재는 고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치, 바로 고래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 시각을 지닌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 버렸어.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라는 거지. 그치? 즉 바로 뭐다? 바로 화자의 희망에 대한, 그렇죠? 불신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누군가가. 그렇죠? 우영우도 아니고, 그지? 자, 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로에 앉아, 그렇죠? 그 목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바로 뭐다? 여전히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래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래에 대한 꿈을 어떻게 하고 있다? 꾸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여전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로 화자는 화자의 변함없는 믿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개가족이 새 뻘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 걸이라는 거지, 그치? 자,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그렇죠? 자,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아직은 많은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죠?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화자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이 드러나죠. 일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렇죠? 희망,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희망을 얘기하죠. 이런 점은 우리가 윤동주 시에서도 유사한 면을 본 적이 있죠. 별 해는 밤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내가 오늘 별을 다 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이거는 현실적 제약이고, 그렇지? 나에게 내일이 남아있는 까닭이고, 이거는 이제 여유를 나타내고.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 아직도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뭡니까? 나에게는 아직 수많은 날들이 남아있고 그 수많은 날들을 별을 세는데 쓰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별들을 다 나중에라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공통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내일은 5만여 개 동력을 배에 더 얹어야겠다.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내일은부터 갈아 끼워야겠다. 자, 여기서 내일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get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get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미래의 시대로 나타내면은 나는 오늘 밤에 영화를 보겠다 하면은 영화를 볼 것이라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get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의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꿈을 향해 전진하려는, 그렇죠? 화자의 다짐,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추상적인 화제의 이런 의지, 다짐을 뭡니까? 구체적인 형태로 변형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엔진의 출력을 동력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하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약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 아이들 손을 잡고 쏜살같이 해협을 달려봐야겠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자,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자, 여기서 지금 하얗게라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역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색채어를
쓰고 있고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이었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이라고 해서 화자는 여전히 바로 뭐다 그 고래에 대한 꿈, 즉 어떻게 보면 뭐 고래로 표현한 그죠 큰 자신의 그런 꿈 이런 걸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죠? 이것과 주제적인 면에서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 작품이 바로 도종환의 담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종환의 담쟁이를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대비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알겠죠? 여기서는 뭡니까? 누군가가 뭡니까? 꿈에라고 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담쟁이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은 뭡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담쟁이는 그 벽을 서서히 오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과 담쟁이를 대비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담쟁이가 바로 뭐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담이라고 하는 벽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도전하는 그런 담쟁이의 모습 이런 걸 나타내는 작품이 바로 도종환의 담쟁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작품을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듯이 하는 반면에 도종환의 담쟁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시적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의 얘기가 아닌 담쟁이의 얘기를 모습을 이제 그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뭡니까? 시험 범위 이제 전체 다 끝난 부분이에요. 알겠지? 별거 없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오늘 했던 거 한 번 더 보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쌤님이 그 시험 범위 정리한 거 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쭉 공부하면서 질문할 것들 질문 많이 하고 쌤님이 이 문제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주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